예. 정기국회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예산국회가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122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가 올수록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예산 심의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을 할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는 결코 건강한 그런 정치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국회 보이콧은 열흘 남은 예산안 처리 시한 18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윤진호법, 유치원 3법 등을 포함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60건에 이르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서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05명의 대표 판사들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 탄핵 소추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소장 판사들이 결의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소장 판사들이 결의해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2달째 미뤄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고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당은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난 2분기까지 1,493조 원에 달했던 가계부채가 3분기에는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2013년 1019조 원에서 2016년 1342조 원으로 3년 사이에 300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예전보다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많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서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 대비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위험 가구가 12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취약계층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해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와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국가 구도의 날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곧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큰 고통이 있었고 또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위기와 도전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국민들께 무척이나 송구스럽습니다. 당과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포용적 사회경제 질서가 하루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으로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올해 괜찮은 일자리 80만 개가 사라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언론에서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이 넘는 일자리였습니다.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만을 가지고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더욱이 그 원인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 근거가 없는 견강부회식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먼저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당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언론에서는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단기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보도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언론에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단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장기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고용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은 월 평균 35만 명이 증가했고 임시직, 일용직은 월 평균 2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은 임금, 고용 안정성, 자실현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근로자가 감소한 것 한 가지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이자 견강부회일 뿐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희 수석 부의장이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이번에 한정희 수석 부의장께서 2018 러시 프라이즈 특별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2018 러시 프라이즈 특별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을 실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 대체 시험 분야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상, 이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들 하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정혜 수석 부의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칠까요? 예.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통수가 뜨끈뜨끈합니다.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게 이번으로 14번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15번이 되는군요. 이번까지. 15번인데 그러면 20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29개월이 지났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9개월 동안 15번 한번 나눠보시면 2달에 한 번 꼴입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2달에 한 번이고. 그래서 국회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게 뜹니다. 국회는 늘 보이콧을 당해서 비정상의 길을 달리고 있고 어렵게 정상화를 해야 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여야가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해서 인생 현안과 내년도 예산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살펴보겠노라고 약속을 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건 좋지만 국회 보이콧을 취미로 삼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언짢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마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총의를 모아서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원내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전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법관 대표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진작에 책임지고 결정했어야 될 일인데 국회 결정이 늦어지면서 법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건데요. 늦었지만 국회가 다시 한번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얼핏 보면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법관 탄핵 제도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장치입니다.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상처를 도려내고 사법부 전체의 건강성을 어떤 신뢰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법관 탄핵 문제는 그 사법농단으로 얼룩지고 흔들린 우리 사법부를 다시 살려내서 국민 신뢰 위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헌법적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정치권이 나서지 말고 사법부가 우리가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동안에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 내에서도 징계 감사를 거쳐서 징계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할 수단이 이 감사와 징계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계속된 거듭된 영장 기각으로 이제 이 사법농단에 관련된 약 20여 명의 법관들을 지키기 위해 3,000명의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불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야당도 이 문제를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전체를 이 사법농단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경미 의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박경미 의원님, 유치원 3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정혜 수석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성 질환이기도 하고 급성 질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당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밑도 끝도 없는 의혹 제기와 생태쓰기가 가관입니다. 어제는 뜬금없이 교육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곤 전 부총리가 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중단시켜서 자립 유치원 비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를 핑계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예산을 반납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처럼 사립유치원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가 길어지면서 회계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분없는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도 서슴지 않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말하다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김용태 사무총장이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생산 공장 가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는 별개입니다. 유치원 비리 척결 3법 먼저 통과시키면 민주당도 유치원 관련 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발목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민생 법안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잡아채고 있는 그 당 잘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합인데 자바 야합이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자바 야합, 국회와 국민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멈춰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0개가 묻혀 있고 그리고 각 상임위가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명령을 내려서 상임위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예결산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바 야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합이 국민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국회를 뒤흔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당의 자바 야합으로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똘똘 뭉친 국민은 안중에 없이 국회 발목을 잡아채는 하나의 당은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학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충격적인 예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인구의 절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힘든 사회가 바로 저성장을 불러오고 이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혹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수당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김용택 두 분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감 김상곤 교육감 딸 관련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 딸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그리고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양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22차 원내 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